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유경입니다. 지난 4월 23일은 세계 책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해 책을 몇 권이나 읽으셨나요? 지난해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난해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내가 세상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은 책에 의해서였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책 읽기에 좋은 시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동안 읽지 못한 책 한 권, 이번 주말에는 꺼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색색의 꽃들로 어느새 봄 기운이 가득한 국회.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의원실 곳곳 그간의 노력의 흔적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눈에 띄는데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주인공은 바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 정평난 민생당 박선숙 의원이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해 김대중 정부 시절 대한민국 여성으로는 최초로 청와대 비서실 대변인으로 활동.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환경부 차관을 역임했는데 원칙과 신념을 지키며 양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박선숙 의원. 그녀의 인생책은 무엇일까? 지금은 사실은 시중에서 살 수 없는 절판된 책인데요. 내가 걷는 70년대라는 1970년에 발간된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40대의 청년 정치인 김대중의 생각, 그의 정치 철학에서부터 경제, 외교, 남북관계에 대한 그의 생각들이 들어있습니다. 한 시대를 또 우리 국민과 민족을 정치인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관한 그 깊이와 폭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정치인들에게 큰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젊은이들도 시대를 돌아보면서 한번 같이 공감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의 인생책, 내가 걷는 70년대를 만나보자.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 겸 대변인을, 또 노무현 정부에서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분입니다. 18대 국회 입성한 이후에 지금은 민생당에 계십니다. 박선숙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실 분, 오랜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또 지금은 전업 작가로 시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태근 작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책방의 가족이죠. 허휘 문화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이제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블로그를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 네. 제일 눈에 띄는 글씨가 차근차근 또박또박 한 걸음씩 이렇게 써 있는데 어쩜 그렇게 박선숙 의원의 이미지와 똑같은 글이 써 있는지 네, 그 사람을 닮은 말이다 싶었어요. 그게 좌우명이신가요? 글쎄 뭐 태도죠, 태도. 제가 요령이 좀 없어서 이제 그렇게밖에 못하겠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예. 예.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고 네.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뭐. 그렇습니다. 임기 끝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인생책으로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가 걷는 70년대 네. 이 책을 꼽아주셨는데 네. 이런 책이 있다는 사실을 참 몰랐고요. 네. 정말 오래된 책이고 구하기 어려운 책이고 국회 도서관 오시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귀하게 한 권이 있었더라고요. 예. 예.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은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 대통령과 관련된 책으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예. 사실은 소개하고 싶은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3단계 통일 방안에 관한 것도 그렇고 옥중서신도 그렇고. 근데 이제 특별히 50년이나 된 이 책을 꼽은 이유는 이 책이 그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40대의 정치인 김대중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고민 같은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어떤 근원이라고 할까요? 오리지널리티 뭐 이런 게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고요. DJ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네네.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 자체가 뭐 인생책이기도 하지만 그분 자체가 또 인생의 사람이기 때문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분에게서 배우고 또 그것을 배운 바를 또 실천하는 것에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예.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김 대통령에 관해서 말씀 나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정치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올해로 25년째입니다. 길어요. 와, 항상 이렇게 뭐랄까 좀 신인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좀 그렇죠. 외모에서 오는 그런 느낌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이번 방송 준비하시면서 한 번 더 좀 보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보셨을 때하고. 예, 참 위대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와서 합니다. 저는 오히려 가까이 일하고 모시면서 겁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DJ에 대해서 이렇게 크다, 위대하다, 또 두렵다 이런 생각 별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랬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그분이 한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들이 쭉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때는 정치 신인이었고 지금은 이제 중견 정치인으로서 그분의 깊이를 더 많이 헤아릴 수 있는 나이가 되셨잖아요. 경험도 쌓이셨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더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작가님은 사실은 자서전을 쓰셨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 8년 정도에 걸쳐서 쓰셨다고 들었어요. 자서전을 한 6년, 6년. 그다음에 이제 평전을 2년, 그래서 8년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그 평전 후기에도 썼습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을 저는 이제 산인 줄 알고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산맥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알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책은 근데 처음 보셨다고 들었어요. 아니 처음 본 건 아니고요. 예. 이 책이 이제 모음집이지 않습니까? 논설도 있고 거기에 이제 의정 활동도 있고 네. 또 수상도 들어가 있는데 정독을 할 필요가 없었던 책입니다. 많이 여기저기서 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상과 아까 말씀하신 그 비전과 네. 70년대 그 현실이 거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책이 예. 그 재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70년에 출간이 돼서 지금은 시중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책인데 1969년에 삼성 개헌 이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압을 받잖아요.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 후에는 더 엄혹한 탄압을 받게 되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이 책도 실은 출판 금지를 당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독자들과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역사의 책을 보면서 제가 다시 70년대로 살아본 적 없는 곳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취임했을 때가 1998년이잖아요.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처음 이렇게 화면에서 봤을 때 70대 할아버지시구나. 참 온화한 미소를 갖고 계신 분이네 정도로만 인식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40대 정치인 김대중, 그러니까 청년 김대중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전투적이고 열정적이고 또 논리적인 면모로 그 상대방이 저지른 어떤 과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괜히 제가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면도 있고, 예. 70대 할아버지에게서 홍추는 이랬구나라는 예, 그런 좀 실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네. 느꼈다. 네. 박선숙 의원께서 처음 지금 정치 입문을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하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김 대통령을 그 전에 전혀 뵌 적이 없고 네. 돌아가신 김근태 선배와 이제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었는데 당시에 그 박지원 대변인이 김근태 의원께 여성 부대변인을 한 명 추천해달라 이렇게 제안해서 제가 가게 됐죠. 예. 당시에 제가 35인데 70대셨어요. 아주 어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하대 반말하신 적이 없고 예. 항상 존중하고 경청하시고 예. 근데 그렇게 하시면 괜히 거리 두는 것 같아서 더 어렵고 뭐 좀 그러지 않으셨어요? 엄하지 않으셨나요? 그분에게 느낀 건 인간에 대한 예의, 예, 좀 몸에 배어 있구나라고 예. 하는 면에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편하게 느꼈고 예. 제가 3년간 97년까지 3년간 계속 이제 전국에 수행을 했는데 예. 끊임없이 질문을 하세요. 이를테면 김태근 작가를 어떻게 생각하나, 허위 평론가를 어떻게 생각하나, 뭐 이제 이런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왜 훌륭한가,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현안에 대한 의견도 물어보시고, 제가 처음에 받은 이제 김 대통령에 대한 인상은 네. 이분은 질문이 참 많구나.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질문이 다 시험이었고 한편으로는 훈련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뒤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청와대에 계실 때.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편해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정치는 국민이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고 그리고 항상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질문은 의견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검증이고 예. 또 나름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혹시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의 박선숙은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에피소드는 없을까요? 그때는 좀 원망스러웠다든가. 뭐 원망은 아니고 예. 이제 97년에 그 유세를 하는 과정에 연설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뭐 우체통 거리만큼 타가소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왜 우체통 거리만큼입니까? 이렇게 여쭸더니 예. 사람이 편지를 붙이러 나갈 때는 걸어서 가는데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반드시 타가소가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야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제가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했던 건 97년 유세 이제 과정에 앞으로의 세계는 그 집안에서 누구나 안방에서 자기의 의견을 버튼 하나로 정치적인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인터넷이 도래하기 전입니다. 월드와이드 웹이 도래하기 전에 그렇죠. PC 통신 시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긴 한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신다. 포함되실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네. 박 의원님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분이실 수 있잖아요. 난 네. 그게 이제 지킬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건 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했더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 임기 중에 대한민국을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정보화에서 앞선 나라로 만드셨죠. 저는 김 대통령은 꿈을 꾸는 사람이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김 대통령께서 우리 박 의원님을 어떻게 평가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제가 별로 개의치 않는 성격이긴 한데 제가 이제 부대변인 할 때 당시 그 당의 중진 한 분이 저한테 박 부대변인은 뭘 믿고 그렇게 겁이 없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뭐 특별히 겁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니 뭘 믿는 게 있어야 그렇게 당당하고 저 총재 앞에서도 저런 얘기를 감히 어떻게 해? 뭐 이러면서. 그렇게 그런 태도가 되지 않나 이제 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게 없고 특별히 잃을 게 없고 또 원하는 게 없어서 제가 특별히 DJ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지 않아서 그게 가능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박 의원을 외모는 한없이 부드러운데
안에는 철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버드나무처럼 부드럽다고 예, 그렇게 예, 얘기를 예,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그래서 대변인으로서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전달한 그런 명대변인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30대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30대. 30대. 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최초의 청와대 대변인, 네, 여성 그렇습니다. 대변인. 네. 최초가 많으시던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는 그 타이틀이 제가 원해서 보다는 이제 김 대통령께서 공보수석 대변인을 맡아달라고 요청하셨을 때 제가 꽤 오래 고사했습니다. 예. 제가 그런 걸 감당할 만한 깜냥이 아니라는 생각도 있었거니와 동시대의 많은 남자 동료들이 또 동시대의 많은 여성들이 왜 저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걸로 불편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김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죠. 고사를 예, 예, 몇 달간. 예, 아, 그러셨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졌는데 이 시대에 누군가 여성이 감당해줘야 되는 때가 있고 이제 그 역할이다. 이 글에도 읽어보니까 그 70년대 그 초기 그 시대에도 여성의 뭐 참정권이라든가 여성이 이제 정치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서 네. 그 97년도 그 시대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셨겠다. 30년 전 또 후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대통령 직선하여 여성 지위 향상론을 도라 여성의 교권과 여성의 교육과 취직과 대우와 그 사회적 지위와 이래서 어른으로서 아내로서 시대민으로서 여성의 지위 향상에 우리는 특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이 책에서요 가장 그 본인의 기억에 남는 글귀가 제일 첫 장에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글귀입니까? 권두원이에요. 본인 쓰신 서문인데 인간의 역사는 그리스 신화 속의 시지프스처럼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영원한 저항과 투쟁의 역사였다. 이 책은 우리 눈앞의 부조리에 대한 과감한 투쟁을 결심하고 앞날의 승리를 굳게 믿으려는 사랑하는 우리 결의를 위해 쓰였다. 이 책의 실려있는 많은 연설이나 글들이 현실의 부조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과 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현실의 부조리에 저항해야 한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그 앞에 서겠다라는 결심이고요. 예.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대목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유신의 그 독재의 그 살기가 온 사회의 모든 분야에 스며들었고 예. 거기에 저항하는 게 학생들의 그 절규가 최루탄과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아주 정말 엄혹한 시대인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정면으로 그 맞선 거죠. 야당 지도자로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5번의 죽을 고비가 있는데 네. 이 시기에 3번의 죽을 고비가 있습니다. 예. 71년도 원인 모를 교통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을 뻔했고 73년도에는 도쿄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2번 수상될 뻔한 그런 바다에.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 보면 저항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또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하는 그렇죠. 그런 시기가 70년대였다고 봐요. 예. 그래서 70년대는 박정희와 김대중의 시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그 연설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글을 쓴 부분이 한 70년, 71년? 네, 70년에 출간됐으니까 70년 초반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미 굉장히 힘들게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마음속에 남았던 부분은 예. 이 책에 46쪽에 있는데요. 네. 대중사회 구현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무리 자유와 빵이 보장돼도 네. 희망이 없는 한 대중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 이게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보면 그 유명한 대목 중에 하나가 이제 대신문관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예. 재림한 예수에 대해서 그 신문관이 내가 비록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지금 대중에게 필요한 건
재림한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빵이다. 어. 우리가 빵을 줄 수 있으니 당신은 사라져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정확히 반대되는 말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빵이 보장되어도 사람들에게 희망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희망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70년대를 살아가는 이분의 비전이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좀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치 철학의 핵심에도 들어갈 수 그렇죠. 있나요? 예. 대중민주 체제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처음 알게 됐는데 네. 또 그 성함하고도 같은 대중이 들어가서 더 와닿습니다. 이념적인 그 색채 때문에 네. 인민이란 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 남쪽에서는. 예. 그래서 대중이라는 용어로 피플에 관한 이제 국민에 관한 개념이 아마 대체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중민주 체제는 정치적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이제 대중 경제, 대중이 주체가 되는 삶의 주체가 되는 그런 정치 경제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정치 체제, 사회 체제, 그렇죠. 경제 체제 그렇죠. 세 가지를 합쳐서 맞습니다. 대중 체제로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책이 나왔던 70년에 전 초등학교 5학년이고 78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 다음에 그 11.6이 일어나기 직전의 78년도는 아까 김 작가도 말씀하셨지만 네. 정말 그 암흑 속에 들어가 있는 시대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개발 독재가 불가피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더 나가서는 근대화를 위해서는 식민지 경험이 불가피했다. 식민지 근대화론, 개발 독재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70년대, 김대중 전 대통령이 70년대에 세웠던 그 비전이 바로 정확하게 그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빵을 위해 우리가 민주주의를 유보해도 된다거나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가 얼마나 자기 합리화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만약 70년의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했던 비전처럼 71년도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면 그러면 우리의 역사는 또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책이 보여주는 그 비전의 힘입니다. 그 용어를 쓰시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들어있는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이번 집권했을 때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사실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 공산주의자로 많이 몰렸었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굉장히 성숙한 자유민주주의자였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예, 1997년 이제 12월 18일 당선자로서 첫 번째 내놓은 메시지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게 이제 대중민주 체제에 대한 실천 계획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97년 당시에 민주주의는 알겠는데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은 무슨 뜻이지?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시장 경제라는 것은 기존의 개발 독재와 관료 중심과 재벌 중심 체제에 대한 대안적인 그 대중이 중심이 되는 시장 경제의 개념이었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은 저는 완성형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형이고 코로나의 대응 과정에서 외신들 또 국제사회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적으로 개방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사태에 대처하는 한국의 사례가 어느 정도까지 유효한가라는 것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는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그런 김 대통령의 생각과 그것이 옳았다. 그때 이제 대중민주 체제를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책임 있는 국민, 그 국민의 책임을 좀 강조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책임 있는 국민이 맞습니다. 이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경제적으로는 중산층과 소상공인, 맞습니다. 경공업을 좀 중시해야 된다고 하셨고, 사회적으로는 좀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세 가지 중심 논리를 얘기하셨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에는 저작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김 대통령의 많은 생각들을 차용해다가 그 정신은 빼고
그 전술로서는 많이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 새마을 운동 같은 것들이 국민의 부지런함 같은 것들을 이제 예. 역동성을 활용하는 그런 예. 방식이기도 하고요. 평화통일론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핍박하면서도 7.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죠.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탄압하면서도 거죠. 전술적으로는 때갔다 알맹이를. 또 이제 지적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 정치에서 일종의 베끼기, 얄팍한 베끼기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건 저는 나쁜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정책을 그 정신까지 가져다가 본인이 실천한다고 한다면 서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신은 빼고 기술적으로 일부의 전술만 베껴서 문제였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이제. 허위 평론가 이제 우리 그 40대 기수론 아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70대 할아버지의 온화한 모습만 기억하다가 네. 이 책에서 40대 젊은 김대중을 만났다. 제 7대 대통령 선거가 1971년에 이제 네. 펼쳐지는데요. 이 야당인 신민당의 이제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네.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69년 11월에 후보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네. 그때 40대 기수론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두 가지의 논리를 내세우는데요. 첫 번째는 5.16 군사 쿠데타로 등장한 현 집권 세력의 나이가 야당보다 젊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이들을 우리가 누르기 위해서 예. 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 오늘의 야당이 이승만 독재 정권을 궁극적으로 무너뜨리지 못한 것은 지도자들의 노세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당시에 나서야 야당은 된다. 굉장히 그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연세가 굉장히 높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죠? 이번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대 교체론을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70년 5월에 이 외신기자 그룹 그 초청 자리에서 자신이 이 야당 대통령 후보에 역시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40대 기수론의 어떤 그 발판을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함께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역전승을 했거든요. 예. 이게 말하자면 김영삼 요즘 말하는 대세론이 있었는데 그 40대 기수 세 사람 이철승하고 김영삼, 김대중이 세 그렇게 분이서 세 분이군요. 해서 40대 기수. 결선 투표를 합니다. 과반석을 넘지 못해가지고 예. 결선 투표를 해서 이철승계 표를 이제 끌어와요. 예. 그래서 역전승을 하는 겁니다. 석간 신문들은 김영삼 후보 당선 이렇게 오보로 나갔어요. 그랬어요? 사실. 당시에? 그런데 이게 엎어진 겁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죠. 71년도. 어떤 부분이 그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요인이라고 할까요? 그때 대의원 선거로 그 대통령 후보를 정했거든요. 정말 진정 어리게 그 설득을 한 거예요. 호소를 하시는. 예. 케네디 대통령의 그 선거 기법을 이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풍선 띄우고 구호 외치고 막 이런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풍선이 그때부터 나온 거군요. 네, 막 그래서 이제 이벤트 이런 걸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대중 연설에는 탁월했어요. 언변이 좋은데다가 비유가 적절했고 또 그분이 인물이 좀 빼어났잖아요. 왜 박정희 씨가 만드냐? 박정희 씨 아니면 방공도 안 되고 박정희 씨 아니면 건설도 안 되고 박정희 씨 아니면 안정도 안 돼? 그러면 만일 박정희 씨가 내려서 돌아가시면 이 나라는 대한민국 간판 내려야겠어. 그런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그 가정이 안정된 가정이 어떤 말입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머리채를 잡고 막 두리게 패고 아들이 무슨 말 하면 옷받치고 안 쓰고 말도 못하냐고 집안 식구들이 웃다가도 아버지만 들으면 벌벌 떨고 손소리 죽인 이것이 안정이냐? 박정희 씨 안정은 이런 안정이냐? 백성이 무서워서 전국 정면 안정이냐? 이거는 안정이 아니라 묘지 같은 침묵이야 주식이야.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 정말 말씀을 잘하는 분이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연설을 잘하는 분 하면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떠오르는데 그 이상 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연설가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대중 연설이 있을 때는 굉장히 쉬운 말로 친근하게 사투리도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안에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 비유가 굉장히 토속적이면서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우스개 농담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체험만 되면 7,000원 상도 안 하겠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털도 안 뜯고 그대로 먹겠다는 거야.
공화당의 윤치영씨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박정희 대통령은 장군일의 위입니다. 장군일의 위이니까 신라의 김유신, 고려의 태조왕건, 이조의 세종대왕 이순신장보다 더 위대하다 했어. 그런데 이 사람 대통령 사위 때마다 똑같은 소리 한다 말이야. 과거에 이 박사 4.4.5의 제안 때로 이 박사는 태국이라는 위인이라고 했어.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 옛날엔 축사를 많이 했는데 축사 한 사람마다 똑같은 소리야. 신랑은 대학을 졸업한 모범 청년이고 승부는 가정에서 부덕을 닦은 여대 숙녀라고. 아마 이 양반 대통령에 대한 아첨은 무슨 결혼식에 축사를 착각이란 말이야. 근데 국회에서 또 얘기를 하실 때는 다른 의원들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그 깊은 지식을 자랑하면서 논리적이기가 아주 이분이 정말 컨텐츠도 많고 말씀하는 법도 알았구나 느꼈어요. 이제 바둑 두다가도 예. 김대중이 지금 발언을 순서야 그러면 바둑 두다가도 바둑을 안 두고 밭으로 왔어요. 그 정도로 정말 약간 아이돌 느낌, 공연장 가는 느낌으로 그 정치인의 그렇죠. 연설을 봤던 지금도 좀 그런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말씀 좀 잘하고. 그 책에 예. 그 앞부분에 사진이 있는데 그 사인 받으려고 이렇게 사람들 몰려드는 사진이 있잖아요. 아마 한국에서 이렇게 사인 공세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첫 번째 정치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그게 이제 상대에 맞춘 연설, 예. 상대에게 그 전달할 수 있는 힘 이런 예. 것들을 위해 사실은 부단히 보이지 않게 노력하셨죠. 예. 아니 이게 그대로 받아쓴 맞습니다. 연설을 그대로 받아쓴 겁니까? 그 이후에 좀 첨삭도 좀 된 건가요? 그대로 한 그대로인가요? 거죠. 되게 기가 막힌 이제 비유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시대는 국산품 애용 시대가 아닙니다. 삼촌 아제비집 떡도 맛있어야 사 먹습니다. 이런 말이 예, 하셨어요. 예. 네? 실제로 제품이 좋아야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을 삼촌 아제비집 떡도 맛있어야 사 먹는다. 그렇죠, 그렇죠. 네, 상주보다 곡쟁이가 더 서러워한다. 뭐 네.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 해학이 있는 그런 비유? 이제 이런 근데 것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런 해학적인 비유를 하셨고 맞아요. 또 이제 이 연설의 많은 부분이 삼선 개헌 전에 정말 피를 토하듯 한 연설이 많은데 거기에 국회에서 한 연설의 내용을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워할 만했다. 나 같아도 미워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임기 중에 한 번 더 해먹겠다고 이 문제를 국민 투표에 붙이고 내 신임과 결부하자. 다시 말하면 대통령 신임은 삼선 개헌 지지, 대통령 불신임은 삼선 개헌 불지지. 이런 등식을 가지고 나왔다 이거야. 어떻게 해서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됩니까? 제6대 대통령 박정희 씨는 지지하지만 대통령이 누구든지 세분하는 것은 안 되겠다. 개헌은 반대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 2번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3번이 좋겠더라 해서 개헌을 지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신임은 개헌 지지, 불신임은 개헌 반대, 이렇게 결부시켜가지고 나온 것은 말이지 초등학교 학생 수준만도 못한 등식이라 이 말이야. 이런 등식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삼선개헌이 1969년 9월 14일에 통과가 되는데요. 예. 그 전에 이미 발의는 이제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인데 질문의 형식으로 실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게 질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날선 비판들입니다. 총 9가지의 질문을 이제 던지시는데 네. 왜 삼선개헌안이 잘못되었는가? 그 발의를 한 백남원 의원이 내가 만약 백남억 의원이었으면 그 자리 되게 너무 불편했겠다. 억소리가 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쵸. 마지막 질문이 이런 겁니다. 여당에서 이 개헌안을 철회할 용의가 진정 없습니까? 라고 마지막 질문을 그렇게 수학적으로 사실은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런 질문을 비판적으로 다 한 다음에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부탁하건데 이거 돌려라 라고 이제 제안을 하면서 그때 또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인간적인 면모를 발휘하는 것이
삼성 개헌을 발의한 백남억 의원도 원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안다. 당신도 회유를 그 하시는 거죠. 자의가 아니라는 거 나도 알고 있다. 예.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으려면 이걸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 연설이라는 것 그리고 상대방 의원에게 질의를 할 때조차도 이러한 그 수사와 진정성이 담긴 것을 잘 활용하셨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예. 이 연설은 상대의 본질을 꿰뚫고 그것을 예측하고 예. 그 문제점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대안까지 제시하는 방식이지 예.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날카로운 말이지 막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지금의 국회가 이제 정말 성찰하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신문사 사장을 25세에 하시고 그 뒤에 사업도 하셨고 돈도 많이 버셨더라고요. 근데 무슨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정치 한 10년 만에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런 많은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큰 정치인이 되셨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던데요. 그분이 이게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소학교 때 다닐 때도 이분 신문을 읽었던 분입니다. 신문 중에서 정치면을 초등학교 때요? 6.25 전쟁과 그리고 부산 정치 파동을 겪으면서 지금 정치가 나쁜데 그 나쁜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역시 정치다. 그래서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고 거기서 입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국회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의원으로 그분이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요?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해요. 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강옥 비서가 대통령님 골프가 아주 재밌는 운동이 돼요. 그거 얼마 하던데요? 그랬더니 그거 얼마나 걸립니까? 한 서너 시간 걸립니다. 그랬더니 책이 한 권이에요. 그거 책을 한 권 읽을 수 있어요. 이러신 분이에요. 지금 그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완성한 것도 감옥에서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읽고 미래의 세계는 이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구나 라고 해서 내가 만일 국가를 경영한다면 내가 이런 정보 강국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교도소에서 이렇게 딱 감옥에서 결심을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 외환위기 속에서도 전자정부를 완성하는 거 아닙니까? IT 강국을 만든 거예요. 그게 그 외환위기 그 당시에. 그렇죠. 그 당시에 엘빈 토플러, 빌 게이츠, 또 손정의 이 세 사람을 IT 친구로 만들어요. 자기 스승으로 삼아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와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두 손을 악수를 하고 다른 대통령들하고 손 놓고 이렇게 약수를 하는 그게 명실공히 전부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작가님 아까 그 책이 한 권이에요 하실 때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비슷하신 거예요. 성대모사라도 혹시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아니 갑자기 해보세요. 예, 갑자기 그 딱 목소리가 자서전을 이제 마무리를 돌아가신 다음에 마무리를 했는데 김대중 도서관 4층에서 집필을 했어요. 근데 다들 퇴근하고 저 혼자 남아서 이제 쓰고 있으면 그 어둠 속에서 무서워요. 대통령이 뭐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어이 태근이 그런데 좀 비슷했으니까 하여튼 그런 걸 느꼈어요. 지금 흉내 내신 거예요? 한 번만 다시 해보세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혼자서 쓰실 때 그분 생각을 자주 하셨군요. 많이 났죠. 이 젊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과 경쟁을 해서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진 박정희 대통령이 경쟁을 해서 이제 졌어요. 그 뒤부터 고초가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고초에 관해서는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미 젊은 시절부터 쭉 겪어 오셨더라고요. 저는 죽을 고비를 넘긴다는 게 평생 사람에게는 한 번 정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너무 많이 넘나드신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이런 위기가 이렇게 큰 위기가 여러 번 올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마 하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외국인들한테 얘기하면.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과연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에 490쪽에 나와 있는데요. 네. 나는 이 생이 참득과 행복은 어떤 결과를 획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0년만 버티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네. 라고 하는 그 낙관주의가 예. 실은 그 험난함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계속 버티게 만든 그런 동력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군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평소 소망이 있는데 3가지, 박사가 되는 것, 대통령이 되는 것,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것이었다고 하셨는데 그 지난한 인생 가운데 그 3가지는 다 이루셨어요. 진짜 소원은 어떤 면에서 예. 이제 민주주의된 세상을 보는 것, 또 통일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노벨 평화상 기념 전시회 원고를 의원님이 쓰셨던데요. 네네. 그때 제목이 하이도에서 오슬로까지. 전시회는 이제 노벨상 9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거였고 예. 하이도의 섬에서 태어난 그 정말 섬 소년이 넓은 세상에서 시련을 겪고 성장하고 역사적인 소명을 다하면서 노벨상을 받으러 오슬로까지 가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예. 무엇을 생각했는가에 관한 것을 정리한 거였습니다. 실제로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김 대통령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 이제 네. 크게는 그 2가지로 예. 요약할 수가 있고, 군나루 베르게 그 노벨상 위원회 위원장이 그 수상식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노르웨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의 시를 인용하면서 첫 번째 물방울이 가장 용감했네. 누가 그러나 첫 번째 물방울이 되고자 할 것인가.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그야말로 첫 번째 물방울로서 첫걸음을 누구든지 가장 어려워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사람이다. 이런 헌사를 바치신 적이 있죠. 가슴에 와닿는 얘기입니다. 예. 작가님, 지금 말씀하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게 민주주의와 그 평화통일 2가지가 굉장히 주요했다 했는데 우리가 민주주의 얘기를 계속 많이 했지만 이제 통일 얘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김 대통령께서 그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 같은 게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70년대 이미 이렇게 남북 통일을 얘기해요. 예.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그때가 지금 시기하고는 다르잖아요. 전쟁 끝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 김신조 일당이 내려와가지고 대통령을 살해하고자 왔었던 막 그런 시대니까. 그렇죠. 이게 병영 국가에 안보 독재를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에 철갑 같은 그 껍질을 깨는 그런 공약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때 향토해군을 폐지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걸 합쳐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과격하고 용공분자라는 이미지를 씌운 거죠. 그때부터. 그런데 첫 번째 물방울 얘기도 했지만 그걸 깬 분입니다. 그때부터 통일 논의가 비로소 공론화된 거예요. 그건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어디서나 그런 논의를 해도 죄가 안 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한 거다 이 말이죠. 불과 10년 전에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조봉암의 진보당을 평화통일을 주창했다라는 이유로 그 용공분자로 사형을 내리는 진보당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로부터 10년 뒤의 일입니다. 이게. 그런 면에서는 금기를 깬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였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논리를 보면 그런 거죠. 이제 북한 정권하고 달라지려면 민주주의와 자유가 더 확대돼야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거다라는 논리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유주의의 우수성에 대해서 더 강조한 거라서 용공분자의 느낌은 이 책을 보니까 없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1980년대 초반까지는 남북한의 경제력 비교를 해보면 그다지 앞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급격하게 벌어지는 게 80년대 중반 이후거든요. 결국은 체제의 우수성은 시장 경제의 우수성이라는 것에 대한 김 대통령의 이제 깊은 믿음이 있었고 결코 용공일 수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때 이미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예측했다고 할까요? 햇볕 정책이 북한에서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쁜 정책입니까, 그게. 햇볕 쬐니까 모자를 벗었다고 그 이소부에서 나온 건데 예, 예. 굉장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용어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대북 메시지를 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해서 그래서 그 햇볕 정책이 완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미국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할 때 클린턴 대통령 입에서 도대체 햇볕 정책이 뭡니까? 이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그걸 계속 연습합니다. 그 얘기할 걸. 예.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햇볕 정책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준비한 것을 쫙 얘기해요. 햇볕 정책은 우리가 독창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미국에서 검증된 정책입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이 화해 협력을 하니까 개방으로 나왔습니다. 또 소련.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회주의 국가는 강공으로 몰아칠수록 꽁꽁 빗장을 닫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햇볕을 쬐면 국제사회로 나옵니다. 미국이 이미 검증했던 그런 정책입니다. 그게 햇볕 정책의 요점입니다. 그런 게 클린턴 대통령이 제가 조수석에 앉겠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남북 관계를 이렇게 하십시오. 아,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의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의 간섭을 안 받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행했던 최초의 일이에요. 운전자론이 그때 등장한 것이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평양을 갑니다. 사전 이제 조율을 위해서. 그래서 올브라이트 장관이 그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회담을 아주 성공적으로 끝내요. 미사일을 동결하고 핵 문제는 클린턴 김정일 위원장 회담 때 마무리 짓자. 이제 이렇게 하고 평양회담 끝내고 미국으로 안 가고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김 대통령을 만나요.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 말이 아이작 뉴턴이 말했던 것처럼 거인의 어깨 위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아주 오랜 연구 활동을 해온 학자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온 헌사였고 그런 것들이 미국이 처음부터 햇볕 정책에 동의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숨소리 하나까지도 미국과 공유하라는 김 대통령의 그 원칙에 따라서 미국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상호 신뢰에 입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계가 존경하는 대통령을 가졌었다는 거, 그거를 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환기하시면서 끝으로 이 책을 보면서 가슴에 남는 구절도 좋고요. 혹은 또 한마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하면 어떨까 싶은데. 정치의 요결은 국민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분 희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예. 제가 그 옛날에 대통령께서 너무 IT 광고를 빨리 만드는 바람에 지금 신문사가 독자가 줄어가서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힘듭니다.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 당연히 웃으시면서 김티큰 사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그렇게 나약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희망을 버리고 이렇게 나약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닿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네. 정치인 김대중을 많이 조명했잖아요. 그래서 인간 김대중은 어땠을까? 이 책에 수필이 실려 있는데 예. 그게 젊음의 이유라는 장입니다. 40대 중반에 동창회에 나갔는데 친구들은 다 좀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좀 머리가 벗겨진 친구도 있고 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만 좀 젊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젊음의 비결이 뭘까에 대해서 서술을 하신 거더라고요. 예, 예. 근데 첫 번째는 이거 재밌네요. 신체 건강 유지에 힘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과식하지 않고 과음하지 않는다. 오. 그리고 무엇보다 잠을 충분히 주무신다. 잠 안 주무셨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잠을 좀 주무신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실은 작가님 말씀하신 것과 다 있는 것인데, 예. 정신적 건강 유지에 힘을 쓰는데, 그건
무슨 일이든지 노력하고 끝까지 붙들지만 그 결과에 대해선 예. 담담하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간에 비참한 어떤 순간들, 힘든 상황들은 이제 뒤로 하고 진인사 예, 대천명이다. 새로운 것을 계속 생각하셨군요. 예. 지향하려는 그 노력, 예. 그것이 나의 정말 그 젊음을 가져다준 이유일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70년의 김대중은 돌아가실 때까지 광야에서 혼자 목 놓아 울고 있는 이육사의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이제 외로운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닌가. 저희가 그분만큼은 하지 못하더라도 시대의 과제를 어떻게 답할 것인가, 또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그분만큼은 못하더라도 그분이 했던 만큼의 노력을 좀 하려는 노력은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성찰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 어떠셨습니까? 뭐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예. 우리가 좀 지난 시절, 옛날 분 이렇게 하기에는 그분이 우리의 역사에 남겨놓은 족적과 그 정신이 워낙 귀한 것이니만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고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허위 평론가가 끝으로 이 책을 보는 이제 독자들한테 네. 이게 국회에 오셔야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좀 포인트를 알려주신다면요. 포인트요. 오늘 이제. 예. 네. 저는 뭐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뭐 연설도 있고요, 논설도 있고, 예. 그다음에 국회에서 하신 뭐 발언도 있고, 네. 또 수필도 있고요. 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젊은 세대와의 대화라는 챕터도 좀 인상 깊게 보셨으면 네.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딱딱하게만 이 책을 볼 필요가 없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모든 젊은 세대에 권하고 싶은 얘기는 사랑에 용감하고 진실하라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발전도 성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 그 사실 사랑도 사친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랑이 부재한 시대를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좋은가라는 그런 성찰을 하기에도 이 대목이 저한테는 좀 깊게 와닿더라고요. 지금 허위 평론가가 갖고 있는 책은 세로로 된 네. 당시의 책이면서 한문이 많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읽은 거는 PDF로 돼서요. 한글로 다 지금 돼 있는 거라서 읽기가 나름 재밌어요. 당시에 역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한번 국회 도서관에서 찾아보셔도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 매우 웃으셨어요. 아니, 뭐 국회 도서관에 예. 와야 된다니까 좀 우프다고 볼까요? 근데 이제 김대중 도서관에도 네. 지금 있고요. 네. 네. 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분을 우리가 아직 역사에 묻기에는 좀 아쉽거든요, 우리 시대가. 네, 그래서 네. 우리 곁으로 자꾸 불러와야 되는 그런 것이 이 책도 다시 보기 좋게 예, 새로 만들어져서 시중에 놔두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해봅니다. 작가님이 좀 일을 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 작가님만큼 많이 알고 계신 분이 제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식판 기념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6년 감옥에 있었는데 나는 8년 동안 김대중 글 감옥에 있었다. 나는 어떤 면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뭐 그 비유는 안 될지 모르지만 예. 그러면서 이제는 탈출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 하면 그 당시에 좀 힘들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듭니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가 걷는 70년대로 오유경의 인생 책방 함께 해봤습니다. 김태근 작가님, 허위 평론가님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박성수 의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뭐 읽지? 맹수지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읽지? 맹수지입니다. 그대가 오랫동안 책 속에 파묻혀 구하던 지혜, 펼치는 곳마다 환히 빛나니 이제는 그대의 것이리. 독일의 문호 헤르만 헤세의 말인데요. 현실에서 얻지 못한 해답을 독서를 통해 찾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일상에 지쳐 있다면 오늘 추천해주는 책을 통해서
작게나마 격려와 위로를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11개의 곡이 단 열흘 만에 완성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세계적인 영화 음악가 히사이 시조의 창작 비밀을 알 수 있는 책 나는 매일 감동을 만나고 싶다 소개합니다.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같은 명곡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세계적인 영화 음악가 히사이 시조는 그동안 어디에서도 밝힌 적 없는 명곡 탄생의 숨은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아이디어는 무의식 속에 번뜩인다.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라. 컵을 보고 꽃병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등 감동을 만들어내는 창작 노하우와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경험했던 발상법이 담겨져 있는데요. 명곡의 탄생 비화를 알 수 있어 흥미를 더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칭송한 스페인의 대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 그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조언,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인생 수업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살았던 17세기의 스페인은 빈곤과 타락, 위선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사회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잃지 않고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요. 바보병에 걸려 바보처럼 죽지 마라.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 지나친 선량함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되지는 마라 등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말보다는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말들로 가득합니다. 응원이 필요한 지금, 이 책을 통해 삶의 희망을 얻어보는 건 어떨까요? 크게는 전쟁에서부터 작게는 개인의 경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싸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절대로 지지 않는 생존의 기술이 담겨 있는 책, 중년에 읽는 손자병법입니다. 시대를 초월해 동서고금의 리더들이 가장 많이 읽은 것으로 알려진 손자병법.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방법부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백전불태 기술까지. 춘추시대 제후들 간의 전쟁을 치르고 난 뒤 손자가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은 생애 전환기에 있는 중년의 삶에 필요한 여러 전략들을 정리했는데요. 특히 손자병법 원문과 함께 역사 속에 등장한 다양한 전쟁에서 사용된 전략 전술들이 비교 분석돼 있어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강한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 살아남기 위해서는 싸워서 이기기보다 지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는 손자의 이야기가 인상적입니다.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등 유럽 하면 낭만적인 분위기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유럽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럽의 어두운 미래를 예측한 책, 유럽의 죽음입니다. 영국의 젊은 언론인이자 정치 논평가 더글러스 머리.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민자 이주 현상과 정책, 지지부진한 본국 송환, 다문화주의의 실패 등 유럽의 이주 정책을 날카롭게 분석하는데요. 그는 유럽의 어느 정부도 이민자 수를 예측하지 못한 채 이민 정책이 만들어져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적인 다문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민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이민자 통합의 문제점 등 현재의 문제를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230만 명을 넘어서면서 다문화 사회로 들어선 대한민국.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을 던져줍니다.